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얼굴이 제일 납작해요. 얼마나 납작하냐? 비율적으로 볼 때도 세계에서 제일 짧고,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들어가죠? 예. 들어가면 얼굴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아래 얼굴이 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미 그때 홍산 지역에 살던 남방계 형이 들어와서 예. 이제 살고 있었고, 그분들의 용모는 얼굴이 납작합니다. 모계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었고, 그 중에 우리 한국인에게 더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까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골, 그분들은 납작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틀림없이 딴 데서 온 거다. 아, 그럼 딴 데서 왔으면 어디서 왔느냐? 북유럽 쪽에서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그 지역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왔겠느냐? 거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왔겠죠. 예. 이제 사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단군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환웅과 웅종 여왕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혼합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예. 이게 형질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한국인 얼굴에 예. 본래 왔던 남방계형끼리만 결혼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온 거거든요, 틀림없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온 형이 있고, 하나는 그 아래 알타이 지역에서 온 형, 두 형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는 유전자 중에 꽤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피부 만드는 겁니다. 북유럽의 피부가 얇고요, 시베리아계 피부가 얇고요, 그다음에 가야계가 피부가 얇고요, 일본인이 피부가 얇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얇은 사람이 동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았던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생겼고,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만주를 지나서 우리나라 가야와 일본까지 갔다. 예, 그리고 그 유전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인과 한국 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네. 하는데요. 한국인 하면 이제 뭐 고조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역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 고조선인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예. 홍산 문화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그 지역에 예. 먼저 남방계 형이 들어와서 예. 이제 살고 있었고, 남방계도 이제 여러 차례 오니까요. 예. 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용모는 이제 얼굴이 납작합니다. 예. 예. 이분은 납작하지 않은데 예.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얼굴이 제일 납작해요. 물론 유럽인에 비해서 아시아인이 납작하죠. 근데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인이 또 제일 납작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홍산 지역에 살던 그분들이 여자 유전자와 상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계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었고, 그 중에 우리 한국인에게 더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납작하다는 그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귓구멍에서부터 코 밑까지 예. 이 길이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이 비율적으로 볼 때도 세계에서 제일 짧고, 그럼 이제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들어가죠? 예. 들어가면 얼굴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아래 얼굴이 깁니다. 아. 우리 한국인 얼굴 긴 것은 북유럽 사람도 길지만 북유럽 사람이 긴 거는 다 긴 거고, 우리는 여기가 납작해져서 여기가 길어진 반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납작한데 일본인에 비해서도 평균 2mm가 짧아요. 아, 근데 평균 2mm가 짧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예. 5mm가 차이가 나면 그 인종이 달라지는 거고, 아. 같은 아시아인 내에서는 2mm면은 아주 거의 극단적인 차이라고 큰 말할 수 차이군요. 있어요. 큰 차이예요. 예. 2mm나 짧게 납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계승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골,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 그 도레인, 야요이인 예. 이런 분들의 인골하고 비교하면 그분들은 납작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납작한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 와서 먼저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형질 다양성에 의해서 볼록 온 사람이 나왔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딴 데서 온 거다. 아.
그럼 딴 데서 왔으면 어디서 왔느냐? 여기 긴 데서 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유럽 쪽에서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그 지역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왔겠느냐? 거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왔겠죠. 예. 예. 어떤 살기 어려운 조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쟁일 수도 있고, 뭐 식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일 수도 있겠죠. 있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와 보니까 이런 납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존했겠죠. 예. 왜냐하면 이쪽은 수가 많고, 예, 온 사람들은 수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어떤 이제 암묵적인 계약이 됐던 어쨌든 이제 서로 이렇게 살다가 이쪽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우세한 사람들은 저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오른쪽 뇌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차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이 이제 뇌에서 좌뇌, 우뇌, 회로가 있고 그 밑에 뇌간 이게 이제 예. 본능적인 뇌잖아요. 여기가 강한 사람들은 예, 욕심이 많습니다. 예, 좋게 말하면 의욕이 많고 예. 나쁜 면에서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배권을 갖게 되고 그 지배권을 갖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명분도 만들고 이유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 고조선에 대해서 바른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형질적으로 볼 때는 예. 예, 그렇게 해서 고조선인들이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레만 연안에서 극단적인 이제 수렵형 뇌와 채취형 뇌와 두 형이 섞인 중간형 뇌 예. 이 세 가지가 생겼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30%, 30%, 30% 갖게 된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30% 등률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네. 중요하냐? 한 가지가 지배력을 갖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이 특성도 금방 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인류 이동을 보면 원주민이 있어요. 예. 거기에 외부로부터 사람이 옵니다. 예. 처음에는 병존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섞입니다. 예. 그러면 혼혈이 일어나죠. 예. 예. 그래서 원주, 내주, 예. 혼혈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벌써 원주형과 내주형과 혼혈형이니까 세 가지 형이 생기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바레만 근처에서 생긴 거고 그게 이제 고조선인이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혼혈형이 점점 수가 많아지게 되죠. 예. 예. 그래서 혼혈형이 아주 많아지고 그 혼혈형끼리 또 내부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결혼하면 새로운 형이 됩니다. 원주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주형이 있었고 예. 거기에 이주형, 내주형이 있고 둘이 혼혈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혼혈이 많아지면 결국은 원주형도 아니고 내주형도 아니고 혼혈형도 아닌 새로운 형이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변형이 돼서 또 한참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은 예, 완전히 새로운 형으로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류는 거의 다 지금 치환 상태에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럼 우리가 치환 상태를 언제로 볼 수 있냐면, 예, 통일신라 때 치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조선기는 혼혈기, 예. 혼혈기이고 그 뒤 변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치환기에 예, 된 지 이미 오래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국제 결혼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예. 본래 우리 한국인 남방계하고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유럽인들 유전자가 많이 예, 국제 결혼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우즈벡에서도 오시고 또 예, 이렇게 오시지만 역시 예전에 이미 왔던 형이에요. 북방계니까. 예, 북방계니까. 그래서 사실은 임상 시험이 다 끝났다고 봐도 되는 예, 지금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치환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 이미 치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환 상태라는 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거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현재의 우리를 잘 연구하면 10년 후, 100년 후까지 써먹을 수 있다. 그 데이터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통해서 또 형질을 통해서 한국인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형질적 분포 예. 비율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 됩니까? 원주계가 남방계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예. 먼저 온 그 홍산까지 갔던 사람들은 얼굴이 납작한 사람들이고 예.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볼록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 이분들은 동남아 사람들도 납작하지만 예. 동남아 인상을 가진 것은 납작한 사람이 동남아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예. 그 중에 동남아에서 조금 볼록한 사람들이 늦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야인이에요. 예. 여자고 이분도 여잔데 예, 가야 분입니다. 근데 같은 가야에 같은 동네 같은 묘에 묻혔는데 예. 얼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와요.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 이런 자식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예, 이분들 나름대로 딴 데서 온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방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언제 왔느냐? 홍산보다는 늦게 온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홍산 형도 있고 이 형도 있고 예. 이게 남방계입니다. 이분들은 가야계인데 가야는 되게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방계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저 부여가 망하고 예. 온 분들이 이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옛날 북부 지역에 가서 지금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부여가 망하고 사람이 우리나라로 내려올 때 일본으로 갈 때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오진 않죠. 그렇죠. 예. 다리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사람이 더 적어요. 있는 예. 사람이 많고 모든 동물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예. 흑룡강성 주변에 예, 이분들이 살고 있고 그럼 이분들은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다 이제 밀어낼 정도로 인구가 많아져서 현재 이런 형이 남아 있는 거죠. 변형이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 형의 원형은 북유럽이에요. 예, 예. 예, 북유럽에서 우랄 산맥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예. 일찍 넘은 사람. 예. 예, 그다음에 알타이 산맥을 넘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일찍 온 형이죠. 예, 이 고구려나 예, 백제에는 이런 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인과 백제인은 원래 저 북쪽에서는 같은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일본을 30년 동안 3바퀴를 돌았어요. 예. 일본인 연구를 하려고. 저도 오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직관력도 생기고 종합력도 생기죠. 그래서 결론을 저절로 제 뇌가 내렸는데 일본에는 먼저 가야계가 가서 지배를 했다. 가야계가 우리나라에 좀 남고 일본으로 대거 가서 일본에 가서 전역을 지배를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 이런 형이 갖는 특별한 유전자 이제 형이 있는데 그 몇 가지는 결혼해도 잘 안 바뀌어요. 예. 예,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을 오래 해서 치환형이 되면 잘 안 바뀌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가야인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을 현재 일본인 전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북부여 사람이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가야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지배를 했어요. 전역을. 예, 그 뒤에 백제가 여기서 이제 백제가 망한 후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세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형은 다 원래는 만주에서 같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는 내려와서 여기 또 얼굴 납작한 형하고 이 형이 아니라 먼저 왔던 납작한 형 예. 고조선계 그 납작한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 가야계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나 다 하여간 다 그쪽에서 같이 출발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남방계형은 왼쪽 뇌가 우세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언어를 발달시켜서. 예, 그러니까 5만 년 전에 사람이 언어 뇌는 지금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 문화는 없었죠. 예. 예. 그러다가 그 5만 년 동안 계속 살다가 그 사는 것이 누적이 돼서 언어가 한 개씩 두 개씩 처음에는 모음이었겠죠. 그다음에 자음이 붙죠. 장단음이 붙죠. 고저가 붙죠. 이렇게 음소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개념이 생기고 개념은 뭐 원숭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발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형질이죠.
결국은 이제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니까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예. 약 3,000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언어 문화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생기게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왼쪽 뇌가 원래 우세해요. 왼쪽 뇌니까 말과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약간 굼뜨게 되죠. 더구나 왼쪽 뇌는 피질이 두꺼우니까 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처리가 늦습니다. 그 일본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왼쪽 뇌가 우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어에는 자음이 발달돼 있고 또 말씀도 빨리빨리 안 하고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좀 뜸들여가면서 결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좌뇌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또 등고선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인은 인구의 70% 정도가 왼쪽 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 70%가 우뇌형인데 이마도 오른쪽이 큰데 왜 일본 사람들은 형질적으로는 거의 우리와 동족인데 다 건너가서 다 된 사람들인데 왜 왼쪽 뇌가 크냐? 그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오른쪽 뇌가 우세한 사람이 전쟁에 유리해요. 전투에 유리하다. 전쟁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허점을 빨리 찍어서 빨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라는 것은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동작에 관한 예측 프로그램이 오른쪽 뇌에서 발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냥감 가지고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투를 할 때도 오른쪽 뇌가 우세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1등은 이겼으니까 남고 2등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은 3등도 못 됩니다. 죽거나 노예가 돼야 되니까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다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뇌가 덜 센 사람들이니까 직관력이 덜 센 사람이니까 논리력이 센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일본에 모이게 되는 거죠. 계속 모여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가서 그 좌뇌 형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게 또 유전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게 또 마치 조몽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몽인과 결혼을 하면서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불과 몇십 년 전 일본 공산품이 세계를 지배한 작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고 한 그런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다. 그게 이제 일본의 전성기였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일본 문화하면 뭐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세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 그 왼쪽 내 인구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산동성 가서 그 용산 문화를 보고 3,000년 전에 저 문화를 만든 그 유전자가 지금 산동성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만나서 그 유전자를 다 또 그때처럼 피게 되면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막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저런 상대를 또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지금 뭐 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얼굴이라는 것은 또 뇌와 이렇게 뇌 모양의 변화와 또 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지만 한국인의 이 용모, 이 용모의 변화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우선 이제 한국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려면 뼈를 복원해 보면 알죠. 뼈 가지고 얼굴을 복원해 보면 아는데 북한에서 복원한 것들이 뭐 몇 점 있어요. 그런데 그 복원해 놓은 솜씨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고 또 국제 해부 학회에서도 그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평양에 만달리라는 곳에서 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건 2만 년 전 뼈인데 국제 학회에서
그 만다린 뼈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다린 뼈를 북한 논문에 그 사진을 입수해서 뼈를 복원하고 그 뼈에다가 살을 입혀서 얼굴을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북미 인디언 닮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북미 인디언 닮은 사람들이 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었다. 2만 년 전부터. 그럼 그 북미 인디언 닮았는데 북미 인디언보다 더 유럽인 특징을 닮았어요. 예. 두개골에서 뼈를 없애면 속에 뇌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뇌를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뇌가 유럽인 뇌예요. 예. 우리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 가진 뇌 모양이 아니고, 예. 유럽인 뇌 모양이.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건 증거는 없죠. 그러나 인류 이동의 그런 예를 보면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애들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지역에 살아요. 그 남자가 이동에 가면은 여자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가 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인류 이동이 그렇게 막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11km 정도 간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만 년 전 유전자가 한국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또 그 증거도 현대 한국인 중에서 어느 정도 저런 거는 5만 년 전, 2만 년 전부터 온 형질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이제 뼈들이 발굴이 되니까 제가 그냥 복원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통일신라 때 치환형으로서 우리 한국인 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뒤로는 조선 중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두 형으로 딱 갈라져요. 골격이 잘 형성된 형과 안 그런 형과. 그건 아마 신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또는 그 뒤에 숙종 때 이런 때 이제 그 병사들의 키를 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남자 키가 153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섭생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해방 후에 원래 가진 유전자형이 북방계형이기 때문에 이제 체격이 큰 이런 형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죠. 앞에서 이제 고조선인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단군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사화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환웅과 웅종여왕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혼합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형질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인에 남아있는 증거, 현재 한국인의 얼굴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도 보면은 결국은 토착계인 남방계와 외래 유입계인 북방계가 전쟁이 아니라 혼인에 의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이제 섞이게 됐다, 혼혈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대학 교수님은 또 고조선 실존 자체를 막 부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한국인 얼굴에 본래 왔던 남방계형끼리만 결혼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온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 온 것도 한 차례 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왔는데 한 번은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온 형이 있고 하나는 그 아래 알타이 지역에서 온 형, 두 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는 유전자 중에 꽤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피부 만드는 겁니다. 피부가 최대 기관이잖아요.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가 있어요. 북유럽의 피부가 얇고요. 시베리아계 피부가 얇고요. 그다음에 가야계가 피부가 얇고요. 일본인이 피부가 얇아요. 그러니까 그 얇은 피부 유전자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전자가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북쪽인데 왜 피부가 얇으냐? 이치 안 맞지 않느냐? 추운 지역에서 영하 50도 이하까지는 피부가 두꺼워도 괜찮아요. 근데 영하 50도 이하가 되면은
두꺼운 피부는 동상이 걸려요. 예. 왜냐하면 피부가 두꺼우면 모세혈관이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예. 모세혈관이 밑에서 위로 피부 쪽으로 오니까 이게 길어지면 이게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모세혈관이라는 건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하는 그런 굵기예요. 그럼 적혈구 하나가 체온을 싣고 여기 와서 넘어가는 동안에 얼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혹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오히려 피부가 얇은 사람이 체온 유지에 동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았던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생겼고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만주를 지나서 우리나라 가야와 일본까지 갔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알타이 지역 사람들은 피부가 두꺼워요. 어디가 두꺼우냐? 뺨이 두꺼워, 뺨. 예. 그래서 등고선 사진을 찍으면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럼 알타이하고 같은 등원대에 몽골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 얼굴의 피부는 두껍고 예. 여기 뺨에 있는 피부가 얇아요. 예. 그게 혼합이 된 거군요. 아니 따로따로 만들어지니까 예. 여기를 지배하는 유전자와 이게 다 다르니까. 아, 예. 예, 얼굴이 크게 세 군데로 만들어져 있어요. 피부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두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알타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많으냐? 경상도에 많아요. 아. 물론 경상도에 여기 얇은 몽골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뺨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경상북도 남도에 많아요. 예. 근데 경상남도에 더 많은 이유는 원래 남방계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통일신라 시대에 알타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 예. 정황으로 봐서 이제 신라가 경주가 국제 도시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무사들이 군인으로 와서 정복한 것보다는 상인 집단이 예.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방계 중에서도 우랄 쪽을 통해서 넘어온 북방계와 예. 그 알타이 쪽을 통해서 넘어온 북방계가 좀 다르군요. 다르죠. 예. 예. 예, 그것이 얼굴에 딱 표가 나죠. 예. 예, 볼살이 많으냐 적으냐. 예. 돌아가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면 예. 턱 막 살이 많이 늘어져 예.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늘어진 사람이 극히 적죠. 예. 예. 중앙아시아에 늘어진 사람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늘어진 형은 그 늘어진 사람들을 한자로 호라고 그랬어요. 호인이라는 예. 오랑캐 호자가 우랄 지방을 넘어온 사람이 아니고 예. 알타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중국에서 호인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환웅과 웅족의 웅족 여왕의 혼인을 통해 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그 형질이 예.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 현재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 용모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것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이런 얼굴을 역추적하면, 예. 역산해 가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유물 증거만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군요. 그럼요. 한국인. 아버지 것이 아들에 내려가고 손자에 내려가고. 예. 그 재밌는 거 이 책에 보면 결국은 이제 웅족이 예. 환웅족을 받아들이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선망해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또 쭉 쓰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죠. 예. 환웅족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원주민들인 웅족이 볼 때는 예. 웅족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무력은 웅족이 세잖아요. 예. 예, 그냥 제 생각에는 무력을 가진 웅족이 어느 정도 완력도 행사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전투라는 걸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선망하게 되고, 더구나 결혼의 우위는 여자들이 결정합니다. 여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더 환웅족을 선망하지 않았을까. 여자가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는 여자의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은 피부가 까매요. 예. 왜 그러냐면 털 유전자와 땀샘 유전자가 기량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많아지면 땀샘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량관계에 있어요.
털 유전자와 피부색 유전자가 또 기란 관계에 있어요. 예. 그래서 털이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실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털 없는 닭을 만든다. 그럼 피부가 까매져요. 아, 애초에 뭐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니죠. 근데 자체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털 없는 녀석이 나타났는데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 형이 계속 26도가 유지되는 곳을 통해서 이주해 와서 예. 동남아시아에 와서 오래 살으니까 거기서 이제 털 없는 형이 완전히 고착이 된 거죠. 이제 이 형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면서 이제 퍼져간 거라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인 흰 피부는 어떻게 생긴 거냐? 북쪽에서 햇빛을 못 받고 살다가 비타민 D 결핍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차단막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차단막이 없는 형. 그 형은 사실은 원래 털이 많았을 때 형이에요. 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보세요. 피부 하얘요. 예. 털이 많은 짐승은 피부에 색소가 없어요. 하얗습니다. 그 유럽인들이 본래 피부색이 되돌아와서 하얗게 됨으로써 비타민 D 합성을 하기가 유리한 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형도 역시 오래 살다 보니까 고착이 됐는데 그게 한 5,000년 전쯤 생겼다고 봅니다. 이게 백인이 생긴 게 5,0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 검정색을 싫어하는 물질이 자동 생산됩니다. 예, 그래서 아기들이 어두운 데 가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기들도 검정색을 싫어합니다. 예, 밝은 색을 좋아하죠.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고 할머니 얼굴을 보다 젊은 여자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가 피부색 때문입니다. 예. 흰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어두운 색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피부보다는 흰 피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혼혈이 가속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당시 이주해 온 환웅족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 우리 한국인이 피부가 흰 편이에요. 예, 그리고 몽골 아이들도요 햇볕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얼굴이 시뻘겋고 그렇지 애기 금방 낳았을 때는 하얘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국 시대 중심에 있는 고구려 시대에 보면 문화가 예. 뭐 소위 대릴사위 제도 예. 또 민며느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우리 북방계 남방계가 만나서 혼혈되는 과정에 예. 이런 어떤 형질조합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시베리아계는 예. 베닐사위제가 있잖아요. 예. 그 시베리아에서는 이제 유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유목민은 남자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여자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럼 걔들이 저 멀리 있는 여자 냄새를 맡아서 집을 나옵니다. 예. 예.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서쪽에 있는 그 남자의 사춘기에 달한 남자가 동쪽에 있는 여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 남자가 유전자가 점점 동쪽으로 동북아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와서 거기 있는 어떤 처녀 집에 이제 알진하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지금 미개인들이나 원시인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바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 익숙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와서 저 멀리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시각적으로 이제 익숙해져요.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가고 나중에는 울타리 밖에 있다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성 페로몬의 그런 감흥이 예민한 때가 1년 내지 2년 갑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은 그 집안의 성 페로몬 때문에 거기에 몰두해서 살게 되는 거죠. 집 생각 안 해요. 그때는. 동물의 신경 섬유는 한 가지 정보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통하게 돼 있거든요. 예. 역으로 통하지 못해요. 두 가지가 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부인을 생각하는 동안 처갓집을 생각하는 동안 본가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2년쯤 지나면 성페로몬의 감흥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본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본가를 데리고 가면은 예. 그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아까부터 좀 그 세팅돼 있는데 요 두 가지의 지금 상반된 북방계형이 강하고
남방계형의 모습으로 보이는 똑같은 가야인의 예. 두상을 가져오셨어요. 예. 요걸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지 네. 그런 얘기를 해 주시죠. 네네. 이제 둘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서 딱 알겠는데 예. 어떻게 다르냐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죠. 예. 이분은 피부가 얇고요. 예. 이분은 피부가 두꺼운 편이에요. 눈썹이 흐리고 가늘고요. 이분은 눈썹이 진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끝이. 그다음에 이분은 동공간 거리가 좁아요. 그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이분은 동공간 거리가 멀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이분은 가운데 얼굴이 길어요. 끝은 작아요. 그 대신 좁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콧등이 약간 솟아 있어요. 예, 요 형은 콧등이 오목하고 코끝이 넓고 예. 코끝이 둥글고 입술은 두텁고 눈 아래 얼굴이 짧아요. 예, 요 형은 눈 아래 얼굴이 길어요. 우리 한국인 중에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진 분은 북방계 유전자를 많히 가졌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분은 예,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진 분은 남방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여자는 동공의 거리가, 간격이 예. 65mm, 북방계 60mm 정도. 5mm 차이가 나요. 예, 62mm까지 정도면 예, 북방계입니다. 예, 키가 크건 얼굴이 길더라도 어쨌든 여기가 약간 좁아요. 그럼 여기가 좁다는 건 뭘 말하냐면 여기서 전두엽의 뇌 부분이 약간 작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 예, 눈과 눈 사이에 들어갈 것이 좀 적다. 예. 공간이 작으니까. 공간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마가 볼록해요. 이렇게 뾰족해요. 예. 예, 남방은 이게 넓기 때문에 이마가 넓어요. 그럼 여기가 뇌의 전두엽이죠. 예. 예, 전두엽이 다른 데 들어있는 감각 정보를 모아서 정보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남방계형은 이 정보 처리하는 전두엽이 발달돼 있으니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형질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북방계형은 여기가 좁기 때문에 전두엽이 좁고, 자, 남방계형은 이마가 또 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볼록해요. 근데 북방계형은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의 전전두엽 그 부분에 용량이 적다. 예. 이렇게 말할 수. 그럼 용량이 적으면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많은 것이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귓구멍에서부터 여기 정수리까지의 높이가 예. 세계 1등으로 높습니다. 아. 뭐든지 1등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날 때부터 형질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예.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조상님들부터 물려받아서. 그러면 여기도 넓으면 뇌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는데 좌우는 좁았고 여기는 높고 여기도 이마도 넘어가서 말하자면 고구마 두상이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고구마 두상이에요. 아.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이 그동안 이제 치환까지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남방계형은 지금 현재 한국인 중에 요 귓구멍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높이도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 우리 한국인 중에 25% 돼요. 다수가 이 형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는 요 형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는 요 북방계형 한국인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깊은 사고를 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학적인 거, 계산적인 거, 타산적인 거 이런 것이 좀 약하고 언어 논리 같은 것이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줄 알고 정신 차리면 되죠. 그러나 사람이 맨날 정신만 차리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스럽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한국인의 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선망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교육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교육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에요. 교육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하자. 이겁니다.
지필고사 일변도의 인재 등용 문화가 한국인의 형질을 바꿨습니다. 그 역사적 사례로 1000년 전 고려 광종시대에 시행된 과거제도를 들 수 있었죠. 당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과목에 의한 인재 선발 방식은 형질적으로 극소수의 시험 잘 보는 사람에게만 유리했습니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잘 보는 특정 유전자형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면서 자식을 더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선망 대상은 자식을 16% 더 많이 낳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신분사회였던 전통사회는 특정 형질의 증가라는 더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00년간 이어온 과거제도로 인해 뇌과학적으로 본래 공학기술의 소질이 있던 한민족은 형질풀이 변질되어 고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이와 연필로만 보는 지필고사의 맹점은 감각적 경험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한 번도 본 적도 먹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밥에 대한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비록 시험에서는 100점을 받았지만 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있는 사회가 되면 이들 유전자형은 점점 수가 많아지고 필연적으로 그 민족의 적응력과 수행 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은 계산적이니까 사람은 이제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예. 현실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 계산하니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참는 게 낫겠지. 예, 이렇게 현명한 처신을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수가 적으니까 예, 이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 다른 민족에게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덕목이 현재 우리 한국인에게서는 예.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형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상론자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입력된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락자가 돼요. 식도락. 느끼는 것을 처리하는 데는 발달하는데 미각이나 촉각. 예, 예. 이걸 생산하는 능력이 약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상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예. 예. 이상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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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 형의 단점은 현실론에 빠지기 쉽다는 거. 예. 그래서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상을 추구할 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본인은 고달프더라도. 예. 예. 이상론자와 현실론자, 그다음에 명분. 명분론이 있죠. 예. 그 명분론은 빵계형, 이 운해형이 예. 좌뇌적인 저기를 찾는 거예요. 아. 예. 현실적인 불만을 이상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지키는 힘으로, 나를 지키는 근거로 만드는 거죠. 명분론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택했을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북방계가 많기 때문에 예. 명분론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운해형이 좌뇌적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간형에서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은 이 세 가지,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이 등률로 30%씩 있다. 예. 그러면 또 나쁜 점이 있죠. 국론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현실론자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상론자와 명분론자가 반대하죠. 적어도 동조하지 않죠. 예. 그럼 30% 가지고 이 민주사회에서 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긴 시간 한국인의 형질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이동 문제 그리고 한국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재미있게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꼭 정리 차원에서 이 얘기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네.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남방계, 북방계, 중간형 예. 그것이 뇌에 있어서는 수렵형 뇌, 채취형 뇌, 예. 또 투개, 혼재형 예. 이런 것이 섞여서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예.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 예. 세 가지를 갖게 됐는데 예. 세계 어느 지역이나 누구나 이 세 가지 가치관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몇십 년 해오는 그 일본인 심리학 교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인은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이 30%씩 등률인데 예. 일본은 어떠냐? 그러니까 일본은 이상론이 10%, 명분론 20%, 현실론이 70%나 된다.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자로서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론이 많아서 예. 능률적으로 사회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일본인 친구는 아이고 이제 우리 한국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상론자가 많은 우리 한국이 예. 사회적으로 더 역동성을 갖게 됐고 예, 발전을 기하게 됐고 또 새로운 또 밝은 예, 미래를 이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 등률이니까 예. 셋이 싸우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예, 현실론자가 주장하면 이상론자와 명분론자가 반대하고 명분론자가 주장하면 이상론자와 현실론자가 반대하고 그럼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죠. 더구나 다 표 한 자씩 가지고 있는 예, 이런 민주화 시대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예. 예,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생 방송에서 이렇게 되도록 좀 많이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육이라든지 예.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이상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교육과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이상론적인 주장을 펴면 예. 나는 반대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자. 예, 들어주자. 전 국민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문화, 역사는 명분론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역사 공부해서 지금 당장 무슨 이득을 줍니까? 예, 역사 공부해서 이득을 줍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론적으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동양인이니까, 인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명분으로 삼아서 예.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현실 감각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거기 밀어주자. 예. 예. 그러나 이제 국방이라든지 예. 외교라든지 뭐 예, 이런 일은 현실론에 입각해서 해야죠. 외교를 명분론으로 하다가 우리가 망한 적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역사적으로. 예. 그러나 매번 그런 선택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그러지 말고 자기의 개성을 다 지키되 남방계, 북방계, 중간형, 수렴내, 채취내, 중간형 예. 이 개인의 속성은 바꿀 수 없어요. 형질, 유전자에 지정된 거니까 예. 이걸 바꾸지 않고 우리의 장래를 복되게 약속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론, 예, 현실론, 명분론도 균형을 잡게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 조상님들이 고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홍익인간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인간을 사람 휴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인간 세상이잖아요. 예. 세상. 예.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세계에 퍼져나가서 홍익인간의 정신도 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 이상론적이고 명분론적이고 현실론적인 거, 이것이 얼마나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장점이다. 예.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예. 하모니시키느냐,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고, 예. 특히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좌뇌적인 어떤 그 발달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문화를 그렇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예.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